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 아직 깨어있는 당신을 위해 옛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평화롭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이야기 1. 바보이 반. 옛날 러시아에 세 아들을 둔 부자 농부가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세면은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 타라스는 상인이었으며, 막내 아들 이반은 사람들이 바보 이반이라 부르는 어수룩한 농부였습니다. 이반은 욕심 없이 묵묵히 밭을 갈며 늙은 부모님과 벙어리 누이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부자 농부의 황금 밀밭을 망쳐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밤을 새워 밭을 지켰지만 모두 잠이 들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보 이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을 쫓기 위해 눈에 이슬을 바르며 밭을 지켰고 마침내 황금 갈기를 가진 아름다운 앞말이 나타나 밀밭을 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반은 재빨리 달려가 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이반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이반은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친 말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새끼 망가지 2마리와 곱사등이 망아지 1마리를 낳아드리겠습니다. 곱사등이 망가지는 비록 볼품없지만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반은 약속을 받고 말을 놓아주었고 얼마 후 정말로 약속대로 만가지 3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나라의 차르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 공주와 결혼할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달공주는 하늘 높이 솟은 탑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탑까지 뛰어올라 공주의 손수건을 받아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반의 2형은 멋진 말을 타고 대회에 참가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초라한 행색의 이반이 곱사등이 망가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곱사등이 망가지는 이반에게 마법의 가마솥에 뛰어들라고 조언했습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리고 끓는 우유 가마솥을 차례로 통과한 이반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멋진 황금말을 타고 하늘 높이 뛰어올라 마침내 달 공주의 손수건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르는 처음에는 바보 농부였던 이반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반을 시험하기 위해 세상 끝에 있는 불새의 깃털과 노래하는 마법 반지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반은 그때마다 충직한 친구, 곱사등이 만가지의 지혜와 도움으로 모든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불새를 잡고 거대한 고래의 도움으로 마법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차르는 이반의 비범한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차르는 이반처럼 젊고 멋있어지고 싶은 욕심에 자신도 마법의 가마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끓는 우유 가마솥에서 그만 삶아져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은 차르 대신 지혜롭고 용감한 이반을 새로운 차르로 추대했습니다. 바보라 불렸지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던 이반은 아름다운 달 공주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2. 똑똑한 양자. 옛날 어느 정승이 스레 자식이 없어서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니. 정승이라면 임금의 다음 지위에 들고 또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했지만 자식이 없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부귀영화가 뜬구름 같기만 하였어요. 정승은 생각 끝에 양자를 데려오기로 결심하였죠.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양자를 구해봐야겠다. 정승은 발벗고 돌아다녔지만 서울에는 양잣감으로 마땅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승은 전국을 누벼서라도 마땅한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하여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로 향했죠. 아이고, 그 소식 들었어. 강정승이 양자를 구하러 다닌데 누가 강정승의 양자가 될지 팔자 한번 늘어지겠구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아들을 그 정승의 양자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충청도에서도 양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라도까지 내려갔죠. 전라도 감사는 미리 양잣감을 여러 명 구해놓고 정승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승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허들! 고개를 들라. 정승이 말했죠. 하지만 겨우 고개를 든 아이들은 감히 정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정승을 쏘아보더니 눈길이 마주치자 씩 웃는 거예요. 그 녀석 참 당돌하구나. 정승이 그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두 손으로 떼밀며 의젓하게 걸어와서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승은 아이의 야무진 말씨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씩씩해서 좋구먼. 정승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네가 내 양자가 되어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정승은 구김살 없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양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죠. 사람은 공부를 해야 훌륭해지는 법이니라. 정승은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불러주어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남을 할 것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흥미롭구나. 정승은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밖에 나가 놀기만 할 뿐 전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 녀석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할까? 정승은 또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은 대궐에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아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어디를 갔다 오느냐? 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무엇하러? 약수를 마시러 갔다 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지 말고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고 있거라.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쌀 한 마리 몇 톨이 되는지 그것을 세어 놓아라. 정승은 대궐로 향하며 아무리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라도 오늘은 그 숙제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인을 불렀죠.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돼 하나와 저울 한 개를 가져오라. 그리고 쌀 한 되가 몇 톨이 되는가 세어보고 그 수를 정확히 알아놓아라. 하인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였죠. 그러는 동안 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정승이 대궐에서 돌아오다가 놀고 있는 양자를 만났습니다. 숙제는 다 하였느냐?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쌀 한 되의 알이 몇 개 들었는지 알고 있으니 다 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그 쌀 한 되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의 쌀을 담아 세어보고 나머지 쌀만 세어보면 모두 몇 개라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쌀을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요? 정승은 아이의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어요. 이 녀석의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었구나. 정승은 짐짓 태연한 척 다시 물었죠. 그래. 그래서 쌀 한 대가 몇 톨이더냐. 집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정승은 그 길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하인에게 다가가 쌀 한 대가 몇 톨이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슬쩍 알아두었죠. 공부만 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겠는데 정승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했죠. 그러던 며칠 뒤에 어느 고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이나 죽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헌데 범인을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정승은 그 문제로 골치를 썩이다가 문득 양자 생각이 났죠. 옳지. 어쩌면 그 녀석이 범인을 가려낼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 정승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나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겠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3사람이나 죽었구나. 한 사람은 가슴을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고 2사람은 술에 취한 채 각자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죽어 있었단다. 누가 이 3사람을 죽였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두지 않고 금세 입을 열었어요.
그 세 사람은 도둑놈이군요. 너둑놈이라니?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가슴에 상처가 있는 도둑놈이 술을 사러 가서 독약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친구들을 죽이고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요. 하지만 그가 술을 가지고 들어서자마자 그 도둑놈은 칼에 찔려 죽었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돈을 나누어 가지고 그 독이 든 술을 마신 거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죽은 것이옵니다. 아이고, 옳구나. 정승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오냐? 공부는 식전에 해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껏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낮에는 놀기만 했사옵니다. 아니, 그래? 정승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녀석이 매일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뜻밖이구나. 공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내가 늪팔자가 피려고 너같이 영리한 아이를 양자로 두었구나. 그래, 공부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예? 소자, 그럼 앞으로 마음 놓고 놀겠습니다. 마음 놓고 놀다니.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옵니다. 그래, 마음껏 놀 거라. 아무렴,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 그렇게 정승은 양자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었답니다. 이야기 등. 엄지공주. 옛날에 아이가 없어 몹시 외롭게 지내는 한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요정을 찾아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요정은 신비한 보리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부인이 그 씨앗을 화분에 심자 곧 튤립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고 그 꽃봉오리 안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아주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부인은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밤 흉측하게 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와 잠든 엄지공주를 납치해 갔습니다. 두꺼비는 자신의 아들과 엄지공주를 결혼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연잎 위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음씨 착한 물고기들이 연잎 줄기를 갉아주어 엄지공주는 연잎을 타고 멀리 떠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풍뎅이에게 붙잡혀 다른 풍뎅이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겨우 풀려났지만 추운 가을이 되어 숲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씨 착한 들쥐 할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들쥐 할머니는 이웃에 사는 부자 두더지와 엄지공주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두더지는 부자였지만 눈이 멀고 햇빛을 싫어하는 음침한 동물이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엄지공주는 땅굴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여름, 다리가 부러졌던 그 제비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제비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봄이 되어 기운을 차린 제비는 엄지공주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기 직전,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비는 엄지공주를 커다란 꽃송이 위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꽃 안에는 엄지공주처럼 몸집이 작고 머리에는 왕관을 쓴 멋진 꽃의 요정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엄지공주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해 청혼했고 엄지공주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등에는 작은 날개가 돋아나 다른 꽃의 요정들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4인 백이 마을을 지킨 하얀 수호자. 옛날 옛적 한 외진 마을에 홍선비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더랬다. 어느 날 홍선비는 이웃 마을에 볼일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어디선가 아련히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으나
인적은커녕 짐승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허나 다시 발을 떼려는 순간 또렷이 들려오는 그 소리. 무언가 이상하다. 여긴 홍선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숲을 뒤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건 바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어미 개 한 마리와 그 옆엔 피범벅이 된 어미를 혀로 핥으며 떨고 있는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어미 개의 몸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였다. 마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맹수와 맞섰던 듯했다. 그런 어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새끼의 모습은 차마 눈을 뗄 수 없는 가련한 모습이었다. 홍선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놈, 어미를 잃고 참으로 안 됐구나. 이걸 그냥 두고 어찌 가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어미 개의 주검과 작은 새끼를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중턱. 햇살이 잘 드는 평평한 터를 찾아 어미 개를 조심스레 묻어주었다. 그리고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마을로 돌아왔다. 마당문이 빗장 소리와 함께 열리자 아들 진구가 뛰어나왔다. 아버지,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와, 털이 눈처럼 하얗네요. 홍선비는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숲을 속에서 어미 잃고 외롭게 울고 있어 데리고 왔단다. 진구, 네가 잘 돌볼 수 있겠지. 그럼요. 저는 형도 없고 아우도 없었는데 이제 요놈이 제 동생이 되면 되겠네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홍선비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 새끼 백구네요. 진구야, 이름을 백이라고 하면 어떠냐? 네가 좋아하는 백설기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말이다. 홍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다! 오늘부턴 우리 집 식구다. 그날로 백이는 진구의 동생이 되었다. 진구는 백이에게 밥을 먹이고 물을 주고 밤마다 품에 안고 잠을 자며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냈다. 그날은 장날이라 장터 초입부터 사람 냄새, 구운 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진구는 홍선비 심부름을 마치고 백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구경을 했다. 닭장 앞에 이르니 주인은 새끼줄로 닭 발목을 느슨하게 묶어 땅에 두고 옆 손님과 갑 흥정을 하고 있었다. 닭 몇 마리가 고개를 길게 빼고 모이를 쪼다가 묶인 발목을 부리로 쪼아 풀려는 참이었다. 진구가 슬쩍 다가가 발목에 묶인 줄을 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얘야, 좀 답답했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너라. 매듭을 풀자 닭 한 마리가 꼬꼬댁 소리를 내며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남은 두 마리도 놀라서 퍼덕이며 골목 쪽으로 달아났다. 그때 뒤를 돌아본 주인이 눈을 부릅떴다. 아니, 이놈아, 닭 풀어주면 어쩌란 말이냐? 아이고, 저것들이 다 날아가면 어찌 잡으려고. 주인이 허둥대며 닭 뒤를 쫓으려는 순간 백이가 벌떡 일어섰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닭들이 달아난 쪽으로 달려갔다. 먼저 길을 가로막아 한 마리를 몰아세우고 옆으로 빠지려는 놈은 발로 툭툭 밀어 한 대 모았다. 그리고 한 번 와라고 짧게 진짜 닭들이 놀라 제자리로 모여들었다. 숨을 헐떡이는 닭 3마리가 원래 묶여있던 자리에 모이자 주인이 눈을 크게 떴다. 허! 이놈 뭐게나? 보통 놈이 아니구먼. 사람보다 낫네, 나.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음을 터뜨렸다. 저놈은 장터 지킴이를 시켜도 되겠네. 닭이 알아서 기어들어오잖아. 진구는 못 들은 척하며 백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이야, 닭들이 네가 주인인 줄 아나 보다. 잘했어. 백이는 칭찬이 반가운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진구는 백이를 데리고 이웃 마을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골짜기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어쩌지? 아버님, 어머님이 기다리실 텐데. 진구는 초조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길가에 허물어진 담과 작은 기둥이 서 있는 집이 보였다. 창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당에는 풀만 무성했다. 이 집 뭔가 으스스하다. 밖이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네. 배가
우리 그냥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다 가자. 그 순간 백이가 갑자기 바닥을 파더니 반짝이는 비녀가 보였다. 진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여기에 비녀가 있는지 어찌 알았냐? 비녀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진구는 주머니에 넣었다. 진구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어젖히며 들어가려는 찰나. 백이가 번개처럼 앞으로 뛰어들더니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배가 무서운 거라도 있니? 그러나 백이는 대답 대신 진구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뒤로 힘껏 끌었다. 앞발로 땅을 박차며 멀리 떨어진 길로만 가려 했다. 결국 진구는 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이에게 이끌려 산길을 걸어 가까스로 마을 어귀에 닿았다. 집에 돌아온 진구는 늦었다고 혼이 나고 백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다. 이튿날 아침 진구는 상위의 밥그릇을 만지작거리다 불쑥 말했다. 아 참, 어머니. 백이가 산속 낡은 집 앞에서 땅을 파더니 이걸 주워 왔어요. 진구가 품에서 꺼낸 것은 흙먼지가 희미하게 묻은 비녀 하나였다. 홍선비의 아내가 그걸 보자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이건 어머님이 쓰시던 비녀 아니오. 수년 전에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하신 그거 말이오. 그 말에 홍선비가 젓가락을 멈추고 비녀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용문의를 더듬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늬가 똑같구먼.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님 거야. 그런데 이게 폐가 앞마당 흙 속에 있었다고.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폐가 앞에서 백이가 발길을 돌린 일과 그곳에서 이런 비녀를 물고 왔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겹쳤다. 그날 오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며칠 전 억울하게 죽은 안악 사건 기억하는가? 그 범인이 오늘 새벽 동구 박폐가에서 붙잡혔다. 칼과 훔친 물건이 한 짐이더라. 홍선비의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는 마을 안악들에게 말했다. 아니, 저기 동구 박폐가 말하는 거요? 엊그제 우리 친구가 밤에 길을 잃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왔지 뭡니까? 안악 하나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거기 숨어있던 그놈이 성질이 사납다더라. 애라도 봤으면 어찌 됐을꼬. 진구는 숨을 삼키고 백이를 내려다 보았다. 백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홍선비가 낮게 말했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우리는 널 볼 수 없었을지 모른다. 진구는 백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넌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고 우리 집 보물을 찾아준 기특한 녀석이야. 그날은 장마가 한풀 꺾인 뒤 공기가 한결 맑아진 늦얼음이었다. 홍선비와 진구는 뒷산 약초밭을 향했다. 이슬이 마른 풀잎 사이로 벌레 소리가 구슬프게 울었다. 진구야, 이 고개 너머에 좋은 도라지가 많다. 허리 굽혀 잘 살피거라. 네, 아버지. 부자는 허리를 굽히고 풀숲을 헤치며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옆에서 따라다니던 백이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백이가 안 보여요. 홍선비와 진구는 사방을 둘러보며 부르기 시작했다. 백아, 이놈아, 대답 좀 하거라. 한참을 찾던 끝에 멀찍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서 나타난 백이는 입에 낡은 헝겊 보따리를 물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백이는 보따리를 홍선비 발치에 내려놓았다. 홍선비가 매듭을 풀자 안에는 묵직한 은전 꾸러미와 함께 반질하게 다른 호패 하나가 들어있었다. 호파에는 채문서라는 이름과 본관, 거주지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건 아랫마을 채문서 영감의 호패가 아닌가. 홍선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 길로 홍선비와 진구는 은전 자루와 호패를 들고 최 영감댁으로 향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부여잡았다. 허허!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이건 내가 서너 해 전 장터에서 잃어버린 것이오. 그땐 이 돈만 있었어도 소 한 마리는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쉰 뒤 노인은 은전 절반을 내밀었다. 은혜를 그냥 받을 수야 없지. 나머지는 자네 것이오.
그 집 개가 물어다 준 복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게. 그 은전으로 진구는 서당에 발을 디뎠고 홍선비의 아내는 약재를 사서 오랜 기침병을 고쳤다. 며칠 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그 집 백이라는 놈 산속까지 들어가 귀물을 물어왔다지. 사람보다 낫구먼. 보통 개가 아니야. 백이가 약초밭에서 헝겊 자루를 물어온 일이 마을에 퍼진 지 열흘도 안 되었을 때였다. 우물가며 장터마다 사람보다 나은 개라며 입에 침이 마르던 칭찬이 식기도 전에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낮, 홍선비는 아들 진구를 불렀다. 진구야, 윤대감 댁에 가서 이 약자의 꾸러미를 전해드려라. 급히 부탁받은 것이니 곧장 다녀오너라. 진구는 백이를 데리고 윤대감 집에 들렀다. 기와 마당에서 대감과 인사를 나누고 약재를 건넨 뒤 곧장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윤대감 댁에서 고함이 터졌다. 붉은 비단 두 필이 사라졌단 말이냐. 하인들이 장롱과 뒤주를 샅샅이 뒤지고 앞마당이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굳은 얼굴로 홍선비를 찾아왔다. 선비, 미안하지만 어제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자네 아들 진구뿐이었네. 그 붉은 비단은 멀리서 들여온 딸 홀레감이었는데 그 두 필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네. 아니,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훑고 지나갔다. 가난한 선비집 아들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 비단을 훔친 게지. 그러게 말이야. 그날 윤대감 댁에 드나든 게 진구뿐이었다잖아. 그날 밤 마루 끝에 앉은 진구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홍선비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다. 진구야, 내 속은 아버지가 안다. 허나 세상 인심이란 눈보다 혀를 더 믿는 법이다. 참거라. 뭐잖아.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저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런 비단을 본 적도 없어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도둑이 하는 짓이잖아요. 진구는 억울함에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홍선비는 속이 타 들어가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진구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 옆에 엎드려 있던 백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진구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 마당문을 쓱 빠져나갔다. 새벽녘, 사박사박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 홍선비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이가 헝클어진 털과 흙 묻은 발로 돌아왔다. 입에는 단단하게 묶인 보자기 뭉치가 매달려 있었다. 진구가 놀라 달려가 받아들었다. 묵직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곱게 감은 붉은 비단 한 필이 들어 있었다. 비단 끝에는 윤대감 문양이 수놓인 천 조각이 달려 있었다. 홍선비의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아니, 이건 진구를 누명 씌운 그 비단 아니오. 한눈에 봐도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다. 홍선비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한 필이 더 있을 게다. 배가. 어디서 이걸 주워왔느냐? 백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획 돌리고 골목 끝으로 달려갔다. 어서 따라가 보자! 백이를 뒤쫓아간 부자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움막에 다다랐다. 안에서는 낮고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느릿느릿 새어나왔다. 홍선비가 살짝 문을 밀자 떠돌이 품팔이꾼이 곡식 자루를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그 곁에는 남은 붉은 비단 한 필과 작물로 보이는 여러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윤대감과 마을 사람들이 움막에 모였다. 윤대감은 품팔이꾼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놈이? 그러고 보니 그날 우리 집 추수 도와주고 품삯 받아간 그 자가 아니더냐. 그는 비단 끝의 문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틀림없이 내 딸 홀레감이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짚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저 집 개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관아로 끌려갈 뻔했네. 사람보다 낫다더니 오늘은 백이가 진구를 살렸구먼. 홍선비는 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넌 말보다 발로 증명하는 놈이구나.
네가 우리 친구 목숨을 살렸다. 정말 고맙다, 배가. 백이는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 조용히 친구 옆에 몸을 웅크렸다. 윤대감 댁에 붉은 비단 두 필이 돌아오고 진구의 누명이 풀리자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가벼워졌다. 홍선비도 웃음을 되찾아 저녁 밥상 앞에서 진구에게 말했다.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나는구나.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다.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설이 내린 감나무마다 붉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이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백이는 아침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면 꼭 입에 탐스러운 홍시 하나를 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 날도 백이는 홍시를 물어왔다. 어느 날은 담장머리에서 굴러떨어진 걸 물어왔고 또 어느 날은 마을 감나무 밑에서 조심스레 집어왔다. 홍선비는 홍시를 받아들며 허허 웃었다. 내가 감 좋아하는 걸 어찌 알고 날마다 물어다 주느냐.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아내도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이 하도 홍시를 좋아해서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엔 매 가을이면 꼭 따다 주셨잖아요. 홍선비는 잠시 손에 쥔 홍시를 바라보다가 멀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달큰한 감냄새가 어릴 적을 끌어올리는 듯했다. 며칠 뒤 깊은 밤이었다. 홍선비는 꿈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다. 성만아, 홍시 잘 먹었느냐?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엔 생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서 계셨다. 어머니, 그가 다가서려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홍선비는 밥상을 마주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오.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 홍시 잘 먹었느냐고 물으시더이다. 꼭 저 백이, 저놈이 우리 어머님으로 환생한 듯하오.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홍선비는 백이를 흐긋 보며 미소 지었다. 생각해보니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웃을 일이 훨씬 많아졌어. 늘 우리 곁을 맴돌며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나서서 지켜주지 않소.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게요. 참 고마운 놈이지요. 마당 한편에 홍시를 물고 앉아있는 백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들의 말을 듣는 듯했다. 몇 해가 흘러 백이는 이제 제법 체구가 커져 듬직해졌다. 진구도 아이 티를 벗고 의젓해졌으며 홍선비와 아내의 입엔 어느새 주름이 늘었다. 그의 겨울. 홍선비는 오랜 벗의 편지를 받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진구야, 귀한 책을 구하러 가야 한다. 너도 짐을 지고 백이는 앞장서라. 한양길에 오른 지 사흘째 밤이었다. 늦은 산길.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발은 이미 얼어붙어 돌처럼 무거웠다. 그때 안개 너머로 간판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리는 허름한 주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기 주막이 보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룻밤만 묵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홍선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더 가긴 어렵구나. 저곳에서 몸을 녹이는 게 좋겠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모로 보이는 여인이 널쭉 허리를 굽혔다. 어머, 이런 귀한 손님이. 오늘은 재수가 좋습니다. 그려, 오가는 이 드문 길이라 방이 널널하오. 그럼 편히 쉬다 가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꺼림칙했다.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백이는 문턱에 멈춰섰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모의 발끝을 응시하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배가 그만두어라. 홍선비가 나무라자 녀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자리를 잡지 않고 문가에 앉아 주모가 드나들 때마다 눈을 번뜩였다. 잠시 뒤 주모가 커다란 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전, 술, 고깃국까지 시킨 적도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홍선비가 놀라며 말했다. 산중 주막에서 이런 상다리가 차려지다니 호사가 따로 없구나. 주모는 희죽 웃으며 상을 놓았다. 선비님, 산중이라 음식이 변변찮아도 성의껏 차렸소. 마음 놓고 다 드시오. 홍선비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백이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앞발로 쾅 하고 상을 엎어버렸다.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국물이 방 안에 퍼졌다. 홍선비는 깜짝 놀라 호통쳤다. 이놈아, 상을 엎는 게 어디 있느냐. 진구도 황급히 주모에게 허리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배가, 너 어찌 버릇없이? 그러나 말을 잇기 전 진구의 코끝이 움찔거렸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매웠다. 산나물 향도 장국 향도 아니었다. 혀끝을 얼얼하게 하는 싸늘한 냄새였다. 진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근데 이 국에 뭘 넣은 것입니까? 주모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아, 그게 뒷산에서 나는 약초 좀 넣었을 뿐이오. 원기 보충엔 으뜸이라우. 홍선비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국물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이내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이 냄새는 초가 아니야. 독 중의 독을 음식에 넣다니 이 흉악한 짓을 도대체 왜? 백기는 그 말이 끝나자 주모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며 사내 둘이 들어섰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에는 칼과 몽둥이가 달려 있었다. 입계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주모가 손가락으로 엎어진 상을 가리켰다. 보시오. 내가 정성껏 차린 걸 저 개가 다 망쳐놨네. 사내 하나가 느릿하게 말했다. 어이, 손님들. 괜히 성가시게 굴지 말고 그냥 한술하고 잠이나 곱게 자시오. 그게 서로 좋지. 홍선비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놈들아, 무슨 수작이냐? 사내들은 방 안출구를 막으며 서서히 다가왔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 순간 백기가 정광석화처럼 뛰어올라 창가 쪽 사내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끼악!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놈이 몽둥이를 휘두르려 하자 홍선비가 엎어진 상을 들어 그대로 받아쳤다. 진구야, 어서 짐을 챙기고 문으로 나가거라. 진구는 짐 보따리를 둘러매고 문 쪽으로 달렸다. 백이의 거친 으르렁거림에 사내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홍선비는 성큼 일어나 뒷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홍선비와 진구, 그리고 백기는 눈 덮인 상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주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다시는 이 길로 오지 마시오. 그 목소리는 길게 늘어나 안개 속에서 메아리쳤다. 진구가 뒤돌아봤을 때 주막은 이미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다. 한참을 달려 평지에 이르러 멈춰선 홍선비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백이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뼈조차 못 찾았을 게다. 진구는 백이의 목을 감싸 안았다. 백아야, 이걸 어찌 알았단 말이냐. 참으로 신통한 놈이구나. 너는 우리를 지키려고 태어난 게 틀림없다. 백이는 꼬리를 크게 흔들더니 멀리 어둠 속 산길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눈빛은 깊고 차갑고 어쩐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듯했다. 한양에서 귀한 책을 받아든 홍선비 일행은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우르르 몰려와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무사히 다녀오셨구먼. 진구야, 고생 많았다. 뵙기도 기특하네. 홍선비와 진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백이는 꼬리를 힘껏 흔들며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평안히 다녀오셔서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홍선비는 책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빙긋 웃었다.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소. 이제 올겨울은 이 책으로 진구 공부나 시켜야겠구먼. 그날 저녁 온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진구는 책을 펼쳐 글을 읽었고 홍선비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고 백이는 마루 끝에 누워 꼬리를 살랑거렸다. 달빛은 고요히 초가 마당을 비추고 바람은 살며시 대청을 스쳤다. 험한 길 끝에 다다른 집안에는 이제 웃음과 평안함만이 남아있었다. 이야기 4. 피리 부는 사나이. 옛날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 쥐떼가 들끓어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쥐들은 창고의 곡식을 훔쳐 먹고 아기 요람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등 사람들의 삶을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과 시민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피리를 든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의 쥐를 모조리 없애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금화 1000냥을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나이는 거리로 나가 신비로운 곡조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멍에서 쥐들이 쏟아져 나와 피리 소리에 홀린 듯 사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이는 쥐떼를 이끌고 배저 강가로 걸어 들어갔고 쥐들은 모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멜르는 마침내 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약속한 금화 1000냥을 받기 위해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시장과 시민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떠돌이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약속을 어기고 훨씬 적은 돈을 주겠다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고작 피리 몇 번 분 것 가지고 그리 큰 돈을 달라고. 어서 썩 물러가라.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 요한과 바오로의 축일이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간 사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훨씬 더 섬뜩하고 기이한 곡조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시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홀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네, 살배기 갓난아기부터 10대 소년 소녀까지 총 130명의 아이들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사나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나이는 아이들을 이끌고 도시 동쪽의 산으로 향했고 산 중턱의 동굴 속으로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리를 저는 아이와 눈이 먼 아이, 그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만이 행렬을 따라가지 못해 살아남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본 환상적인 광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어른들의 탐욕과 불신이 결국 도시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을 모두 잃게 만드는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184년 하멜른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집단 실종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훈을 주는 전설입니다. 이야기 5. 라푼젤.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마녀의 정원에 탐스럽게 자란 라푼젤 양상추의 일종이 너무나 먹고 싶어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남편은 밤중에 몰래 마녀의 정원에 숨어들어 라푼젤을 훔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노하여 말했습니다. 감히 내 라푼젤을 훔치다니.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당신 아내가 낳는 아이를 내게 주어야 한다. 남편은 두려움에 떨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마녀는 약속대로 아기를 데려가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고 특히 햇살처럼 빛나는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움을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문도, 계단도 없는 아주 높은 탑 꼭대기 방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마녀가 탑에 오르내릴 때에는 창문 밖으로 내려온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네어의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탑 꼭대기에서 외롭게 지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탑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탑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마녀가 떠난 틈을 타 마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놀랐지만 곧 왕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왕자는 라푼젤을 탑에서 구출하기 위해 매일 밤 비단 실타래를 하나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푼젤은 그 실로 사다리를 엮어 사다리가 완성되면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라푼젤은 순진한 마음에 마녀에게 무심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끌어올릴 때가 왕자님을 끌어올릴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녀는 분노에 휩싸여 가위로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멀고 험한 사막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찾아오자 마녀는 잘린 머리카락을 내려주어 그를 탑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자는 라푼젤 대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마녀의 흉측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마녀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다시는 라푼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절망에 빠진 왕자는 탑 아래로 몸을 던졌고 목숨은 건졌지만 가시덤불에 찔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먼 왕자는 몇 년 동안 숲속을 헤매며 오직 라푼젤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낯선 사막에서 슬프고도 익숙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라푼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쌍둥이 남매를 낳아 힘겹게 살고 있던 라푼젤은 눈먼 왕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지자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재회하여 함께 왕국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6.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옛날 페르시아에 카심과 알리바바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카심은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욕심이 많았고 동생 알리바바는 가난한 나무꾼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40명의 도둑대가 나타나 커다란 바위 동굴 앞에 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둑의 두목이 바위를 향해 열려라 참깨 하고 외치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고 닫혀라 참깨 하고 외치자 문이 닫혔습니다. 도둑들이 떠난 후 알리바바는 조심스럽게 바위 앞으로 다가가 똑같이 주문을 외쳤습니다. 바위 문이 열리자 동굴 안에는 도둑들이 훔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와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당나귀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금화만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금화를 보여주었고 아내는 금화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를 재어보기 위해 형 카심의 집에 저울을 빌리러 갔습니다. 카심의 아내는 가난한 시동생이 곡식도 아닌 금화를 재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저울 밑바닥에 몰래 밀랍을 발라놓았습니다. 저울을 돌려받은 그녀는 밑바닥에 붙어있는 금화 한 잎을 보고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질투심에 불탄 카심은 알리바바를 찾아가 윽박질러 동굴의 비밀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보물을 차지할 욕심에 다음 날 아침 혼자 당나귀 여러 마리를 끌고 동굴로 갔습니다. 그는 열려라 참깨를 외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눈앞에 펼쳐진 보물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보물을 자루에 담느라 그만 동굴 밖으로 나가는 주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열려라, 보리, 열려라, 수수 하고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고 시신은 4조각으로 나뉘어 동굴 입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알리바바는 동굴을 찾아갔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 형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알리바바는 형수가 과부가 된 것을 슬퍼하며 그녀와 그녀의 똑똑한 하녀 모르기아나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카심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처럼 보이도록 약방을 찾아가 위독한 환자가 있는 척 연기를 하고 늙은 재봉사를 몰래 불러와 눈을 가린 채 카심의 시신을 꿰매게 하는 등 뛰어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편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도둑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를 찾아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냈고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하여 38개의 기름 항아리 하나는 진짜 기름, 나머지는 도둑들이 숨어 있음을 가지고 알리바바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모르기아나는 도둑들의 계략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끓는 기름을 가져와 도둑들이 숨어 있는 37개의 항아리에 각각 쏟아부어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목은 다시 상인으로 변장하여 알리바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의 환심을 산 뒤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모르기아나는 이번에도 그의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춤꾼으로 변장하여 도둑 두목 앞에서 춤을 추는 척하다가 품속에 숨겨둔 단검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알리바바를 구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의 충성심과 지혜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동굴의 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평생 존경받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신라 시대, 경문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문왕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귀가 마치 당나귀 귀처럼 길고 뾰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여 늘 커다란 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왕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복두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비밀을 발설하면 목을 베겠다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복두장은 왕의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뻥 뚫릴 것처럼 답답해져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복두장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나무를 향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속에 있던 말을 모두 토해내자. 그의 가슴은 후련해졌고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는 이제 비밀을 지킬 수 있겠다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복두장의 외침을 들은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를 따라 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그 대나무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수유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산수유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결국 왕은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을 흉보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왕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8. 눈의 여왕. 옛날 어느 도시에 카이와 게르다라는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친남매처럼 서로를 아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사악한 마법사가 만든 세상을 추하고 삐뚤어지게 보이게 하는 마법 거울이 산산조각나 그 파편이 온 세상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거울의 작은 파편 하나가 카이의 눈에, 또 다른 파편 하나는 심장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카이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정했던 게르다에게도 쌀쌀맞게 굴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짓밟는 등 못된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카이는 썰매를 타다가 눈부시게 하얀 썰매를 타고 나타난 눈의 여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차갑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입맞춤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눈의 여왕의 유혹에 빠져 그녀의 썰매를 타고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머나먼 북쪽 나라의 얼음 궁전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카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게르다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찾기 위해 낡은 신발 한 켤레만 신은 채 홀로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게르다는 길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꽃들에게 마법을 걸어 계절을 잊게 만드는 할머니의 정원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친절한 왕자와 공주의 도움으로 따뜻한 옷과 황금 마차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산적들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거칠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산적의 딸이 그녀를 구해주고 순록 한 마리를 내주어 눈의 여왕이 사는 라플란드로 가는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게르다는 오직 카이를 구하겠다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눈의 여왕의 얼음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궁전 안에서 카이는 온몸이 파랗게 얼어붙은 채 영원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 얼음 조각 퍼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만약 그가 퍼즐을 완성하면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온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게르다는 얼어붙은 카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사랑의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에 박혀있던 얼음 거울 조각이 녹아내렸습니다. 카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게르다를 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에 눈에 박혔던 마지막 거울 조각마저 빠져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사랑의 온기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궁전은 생기를 되찾았고 흩어져 있던 얼음 조각들은 저절로 영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그들을 도와주었던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을 녹이는 순수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9. 소가 된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아들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자신은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하루도 쉴 틈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도수를 부리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노인에게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소가죽 탈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탈을 쓰면 소가 되어 주인이 주는 여물만 받아먹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오.
아버지는 신이 나서 소가죽 탈을 썼고 그 즉시 커다란 소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밭을 갈 때 자신은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들은 새로 사온 소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자 화가 나서 소에게 쟁기를 매게 하고 밭을 갈도록 시켰습니다. 쟁기를 끌어본 적 없는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으려 했지만 아들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이를 독촉했습니다. 이 게으른 소 같으니 우리 아버지처럼 게으름만 피우는구나. 어서 밭을 갈지 못할까? 아들들의 채찍질을 맞으며 밭을 갈던 아버지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순간, 기적처럼 몸에 썼던 소가죽 탈이 벗겨지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호랑이를 품은 며느리. 평안도의 깊은 상월자기에 백할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북쪽으로 높은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호심산이라 불리는 산은 유독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 하더라. 제 헛된 마음으로 올라갔다간 혼이 빠져나간다지. 이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산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채련이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채련은 18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지만 혼례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점점 멀어지고 손발이 불편했지만 채련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채련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음에도 심성은 금덩이라지. 더 효심이 저리 깊으니 하늘도 감동할 게야. 채련은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바티를 마친 뒤에는 늘 무릎 베개를 하여 어머니의 손을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열이 나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아, 가슴이 답답하구나.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이렇게 가겠구나. 채련은 두 눈이 벌개져 울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안 됩니다. 꼭 나으셔야 합니다. 제가 약초라도 캐오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약초꾼조차도 채련을 말렸습니다. 약초는 호심산 꼭대기 검은 바위 아래에서만 자란다네. 그리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채련은 고개를 들고 말했죠. 어머니 목숨이 저보다 귀하니 제가 대신 가야지요. 그리하여 채련은 새벽녘에 집신을 고쳐 신고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는 호심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가팔랐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채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폭이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채련의 입술은 터지고 손등에는 피가 맺혔죠. 그러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검은 바위 아래 은빛 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심초였어요. 열을 가라앉히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위 위에서 크르르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웅크린 거대한 그림자가 채련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였죠. 채련은 너무도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저 품에서 천조각을 꺼내 약초를 싸며 말했습니다. 죽일 거라면 먼저 이 약초만 시어머니께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다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눈을 깜빡이며 채련을 지켜보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놀랍게도 바닥에 앞발을 조심스레 얹으며 낮게 말했죠. 그 정성 하늘도 울겠구나. 채련은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말을 하다니. 너는 그 마음으로 산의 뜻을 감동시켰다. 약초는 가져가되
다시는 이 산에 들어서지 말거라. 이것은 욕심을 삼키는 땅이니라. 채련은 호랑이에게 깊이 절을 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호랑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채련은 약초를 안고 곧장 산을 내려왔어요. 시어머니께 차를 다려드리자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숨결이 고르고 눈동자에서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채련아, 넌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복덩이로구나. 채련은 눈물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만 낳으신다면 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들었는가? 아니, 호랑이가 말을 했다네. 그건 산신의 뜻이야. 저 며느리는 분명 하늘이 보낸 아이일세.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병든 이가 생기면 먼저 채련네에 가서 안부를 묻고 아이들에게는 늘 채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를 가르쳤어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두 나서 장례를 도왔고 채련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냈죠. 그 후에도 채련은 혼자 살았지만 마을 누구보다 이웃과 아이들을 따뜻이 돌보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혼잣말처럼 말했죠. 호심산의 그 호랑이님에게 아직 인사도 못 드렸구나. 그러던 어느 가을, 채련은 조용히 짐을 싸더니 새벽이 떠오르자 호심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호심산을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안개 낀 새벽녘이면 산허기에서 두 그림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여인이고 하나는 커다란 호랑이였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속삭였죠. 저기 효보 아주머니랑 호랑이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정성과 진심이야. 그것은 호랑이조차 품게 만드는 법이지. 이렇게 말이죠. 이야기 11. 점 잘 치는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커다란 돌 밑에 깔려 신음하고 있는 두꺼비 한 마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총각의 꿈에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에게 점을 치는 능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 집 부엌 아궁이 속에 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에게 와서 두꺼비야? 두꺼비야? 하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면 당신은 용한 점쟁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정말로 아궁이 속에 그 두꺼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용한 점쟁이라는 소문을 내었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달라고 하자 총각은 아궁이 속 두꺼비에게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소는 동쪽 숲속에 있소라고 알려주었고 농부는 정말 그곳에서 소를 찾았습니다. 총각은 두꺼비 덕분에 순식간에 나라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총각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옥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가 진정 용하다면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꺼비가 애가 없는 궁궐에서 답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궁이 속에서 편히 지내던 두꺼비는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가 혼잣말을 하는 순간 임금님이 깜짝 놀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올 거니 네가 맞췄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방금 잡은 작은 쥐 한 마리가 들어있다. 사실 임금님이 상자 안에 쥐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총각이 자신과 두꺼비의 처지를 한탄하며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쥐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것을 임금님은 정답을 맞힌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총각은 얼떨결에 위기를 모면하고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궐을 나오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두꺼비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두꺼비님,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는 두꺼비를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고 그 후로는 다시 평범한 농부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2. 거신 왕장군. 까마득한 옛날. 세상이 처음 열릴 적에는 하늘의 해도 둘이여, 달도 둘이어서 낮에는 너무 더워 살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기 어려웠어요. 이때 하늘 임금 옥황상제 천지왕이 인간 땅 지국성에 내려와 총명부인을 배필로 삼고 아들 형제를 낳으니 이들이 바로 대별왕과 소별왕이었죠. 대별왕과 소별왕이 각각 저승과 이승을 맡아 다스리며 해와 달 하나씩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니 그때부터 인간 땅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만 남게 되어 사람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바다는 이때까지도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몹시 어지러웠어요. 이때 동해의 바다에는 동해 욘광이 살고 서해 바다에는 서해 욘광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온 바다를 차지하려고 나리면 날마다 싸움을 하는 통에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동해 용왕과 서해 용광은 둘 다 힘이 비슷비슷해서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슬기롭기는 동해 용광이 조금 낫고 용맹하기는 서해 용광이 조금 낫지만 나은 구석이 있으면 못한 구석도 있어서 싸움을 했다 하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그러니 결판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두 용광이 싸움으로 나날을 보내느라고 바다에는 늘 사나운 물결이 일고 어지러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누가 이기든 빨리 결판이 나서 바다가 조용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동국의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키는 10자나 되고 팔다리는 무쇠와 같고 얼굴은 시뻘겋고 동방울 눈에서는 불을 뿜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겁에 질려 벌벌 떨었죠. 왕장군은 본디 천황제석과 지황부인 사이에서 난 외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몸집이 크고 힘이 세어서 인간 세상에는 결혼 상대가 없었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배필을 못 만나 혼자 살았죠. 그러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가며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왕장군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커다란 나무를 베었습니다. 키가 하늘을 찌르고 밑둥치가 9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벨 엄두도 못 낼 큰 나무가 왕장군의 톱질 서너 번에 쓰러져 넘어갔습니다. 어찌나 커다란 나무였던지 그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뒤흔들고 하늘로 솟아올라 멀리 퍼져갔어요. 어디까지 퍼져나갔는고 하니 동해바다 용궁에까지 나갔죠. 한편 그날도 동해 욘광이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해 욘광과 싸워 이길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우르르쾅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욘광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서해 욘광이 싸움을 걸어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해동국에서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나무 베는 소리입니다. 동해 욘광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땅에서 나무 베는 소리가 용궁에까지 들릴 만큼 힘이 센 장사라면 서해 욘광쯤은 거뜬히 이길 것 같거든요. 제호 거한을 불러다 서해 용왕과 겨루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죠. 당장 아들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어서 인간 땅으로 가서 왕장군을 데려오라. 욘광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곧장 용궁을 떠났습니다. 푸른색 저고리 입고 초립을 쓰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 해동국 동쪽 땅에 닿았죠. 우르르 쿵쾅. 큰 나무 넘어지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왕장군이 나무 베는 산에 이르렀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 과연 키는 10자나 되고 팔다리는 무쇠와 같고 얼굴은 시뻘겋고 동방울 눈에서는 불을 뿜는 거인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어요. 너는 누구길래 나무 베는 사람한테 절을 하느냐? 저는 동해 윤광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장군을 뵙고자 하여 모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장군은 나무 베던 일손을 멈추지도 않고 윤광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만 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윤광이라 하나 이 왕장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가지 않겠다. 윤광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가자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여러 가지 선물 약속을 앞세워 달래고 꿰었죠. 먼저 진기한 보물로 꿰어보았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값진 보물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장군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벼슬자리로 꿰어보았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높은 벼슬을 얻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장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아주 다른 것으로 꿰어봤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우리 누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장군이 일손을 딱 멈추고 윤광 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에 아주 솔깃해진 거예요.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사는 처지라. 색시에 얻는 일이 어지간히 급했던 거죠. 그게 정말인가? 용광의 아들로서 어찌 거짓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가겠다. 왕장군이 지게와 연장을 내던지고 그날로 동해 윤광의 아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죠. 바닷속으로 굽이굽이 난 길을 따라가서 용궁에 다다르니 용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맛난 음식과 좋은 옷으로 대접을 잘하고 나서 윤광이 왕장군에게 은근히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서해 용광과 싸운 지 오래건만 아직도 결판을 내지 못했소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할 터인데 장군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번 서해 용광과 싸울 때에 내가 일부러 도망가는 척하고 바닥 깊이 숨어 들어가면 반드시 서해 용광은 호기가 뻗쳐 물 위로 솟아날 것이요. 그때 장군은 서해 용광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활로 쏘아 맞추시오. 할 수 있겠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동해 용광이 서해 용광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어요. 용궁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며 기세 좋게 나가서 서해 용광을 불러냈습니다. 서해 용광도 질세라 나와서 맞서 싸우는데 두 용광이 싸우는 모습이 참 볼만했어요. 커다란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면서 집채만한 물결이 일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두 용왕이 푸르고 누른 용이 되어 온갖 조화를 부리니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면 뭐가 구경거리겠어요. 우르릉 쿵쾅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쏟아지며 물결과 물기둥이 번갈아 솟아오르니 구경하는 이들은 혼이 다 마저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 동해 용광이 일부러 밀리는 척하면서 바닷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서해 용광이 크게 호령 소리를 내며 호기를 부려 물 위로 솟아올랐죠. 이때 왕장군이 배 위에서 활을 겨냥하고 있다가 서해 용광이 물 위로 솟아오를 때를 기다려 힘껏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은 용케 서해 용광의 귀에 붙은 금빛 비늘을 맞췄죠. 그 비늘은 너무 단단하여 대별왕의 번개 창으로도 못 뚫는 것인데 왕장군의 팔 힘이 얼마나 센지 화살은 단번에 그 비늘을 뚫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해 용광이 크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토록 오래 끌던 싸움이 끝나고 동해 용광이 온 바다를 차지하게 되었죠. 동해 용광은 기뻐하면서 왕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갖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으로 사흘 밤낮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때 용광의 아들이 가만히 왕장군에게 다가와서 귀띔을 해주었죠. 이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께서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만 골라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거든 다른 물건은 다 싫다 하시고 책상 밑에 있는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누님이 들어있으니 데려가 아내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왕장군은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어요. 이윽고 잔치가 끝나니 아니나 다를까 윤광이 왕장군을 불러놓고 말했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우리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만 골라가시오. 하는 거예요. 왕장군은 용왕 아들한테 들은 대로 책상 밑에 있는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윤광이 그 말을 듣고 놀라며 헛기침만 하더니 은근히 다른 물건 갖기를 권했어요. 그럼 보잘것없는 물건을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우리 용궁에는 진귀한 보물이 많이 있으니 마음껏 골라보시지요. 저는 다른 물건은 다 싫습니다. 벼루 상자만 주십시오. 끝까지 고집을 하니 윤광이 하는 수 없이 벼루 상자를 왕장군에게 내주었어요. 왕장군은 그 벼루 상자를 가지고 인간 땅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벼루 상자를 책상 밑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 와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뭐예요? 또 나가서 나무 한 짐 해오면 밥이 한 상 차려져 있고 또 나무 한 짐 해오면 밥이 잘 차려져 있고 날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밖에 나가는 척하고 문 뒤에 숨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벼루 상자 안에서 달덩이같이 어여쁜 처녀가 나와서 밥을 차리는 거예요. 바로 윤광의 딸, 용녀였습니다. 왕장군은 얼른 다가가서 벼루 상자 안으로 돌아 들어가지 못하게 꼭 붙잡았어요. 이것도 인연이니 내 아내가 돼주시오. 용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날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40이 넘도록 배필을 못 구하여 혼자 살던 왕장군은 이렇게 해서 어여쁜 색시를 얻어 호강하며 살게 되었죠. 용녀는 재주가 많아서 뭐든지 바라는 대로 뚝딱 내놓으니 그게 호강이 아니면 뭐가 호강이겠어요. 밥이 먹고 싶다 하면 밥을 뚝딱 차려내고 옷을 입고 싶다 하면 옷을 뚝딱 지어내니 아쉬운 게 없었죠. 그렇게 잘 살면서 부부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마디는 왕금이요, 둘째는 왕빈이요, 막내는 왕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셋을 낳고 3년을 더 살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용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본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니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도로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서방님은 아이들과 함께 군신이 되어 군대를 다스리며 천년만년 사십시오. 그러더니 금방 간 곳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용녀를 용궁으로 보내고 나서 왕장군과 새 아들은 군신이 됐는데 군웅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왕장군은 강남 천자국 군신이 됐고 새 아들은 각각 준영국, 명진국, 해동국 군웅신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힘이 세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군웅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이야기 13. 숯과 소금. 옛날 어느 마을에 숯을 구워 파는 숯장수와 소금을 파는 소금장수가 이웃하여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습니다. 숯장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니 내 숯이 다 눅눅해져서 못 팔게 되면 어쩌지? 그는 자신의 숯을 모두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반면 소금장수는 느긋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으니 내 소금은 공기 중의 물기를 빨아들여 무게가 더 늘어나겠구나.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어. 그는 소금을 밖에 그대로 내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 났습니다. 숯장수는 걱정하며 숯을 내다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숯을 사갔습니다. 장마철 동안 눅눅해진 땔감을 말리기 위해 바싹 마른 좋은 숯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숯장수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
소금 장수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금은 비를 맞아 모두 녹아내려 소금물 웅덩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